자, 그러면 이제 정식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회차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제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어떤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인 평균이 몇 점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풀기로 했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경을 써주세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야 저야 뭐 당연히 좋겠지만 뭐 어느 시험에서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에서도 수많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들이 어떤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이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던 적이 없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소재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바로 어쨌든 풀이 과정이라든지 어떤 뭐 전체적으로 시험의 어떤 그런 운영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의 순서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어쨌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1번부터 40번까지 차근차근 풀겠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뭐 아시고 계실 테지만 본인에게 전혀 맞지 않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요 1번부터 10번을 보통 이제 언어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12번 뭐 2020 좀 4, 5, 6 했을 때, 3, 4, 5 했을 때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좀 언어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언어 문제를 먼저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2025년도 문제를 보면 그래도 언어 문제가 상당히 평이했거든요. 근데 물론 2026년은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2022년처럼 어렵게 출제될 확률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풀어보고 내일은 좀 바꿔봐서 내가 언어 먼저 풀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1번, 30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1번, 40번 응용 문제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부터 20번까지 응용 문제 푸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저는 논리나 응용 문제가 더 편하고 분명해서 좋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전략들을 시험 삼아서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뭐 저의 어떤 실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또 전국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기에게 제일 맞는 최적화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바로 해설을 시작하겠지만. 두 번째로도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의 정답을 결정할 때 꼼꼼함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40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은 빨간색이네요. 잘 보는 색깔을 바꿀게요.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또한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1차적으로 5가지의 선택지를 다 꼼꼼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력한 후보들을 선택하는 과정도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certain도 있을 것이고요. 거짓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참인 것들이 배제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쨌든 간에 다 제대로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냥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 유력한 후보들을 추려서 그 상태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죠. 이런 말씀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답을 가져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그 독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독해에서도 완벽하게 글을 꼼꼼히 읽는다라는 것이 필셋의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필셋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맥락, 중심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어떤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도 일치부합이나 웬만한 추론 문제들은 접근할 수 있고요. 물론 응용 추론은 좀 제외지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주장에 대한 평가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문장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평가 문제이므로 논과 논지를 중심으로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것이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모의고사 시즌이 정리가 되면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때도 이거 다 풀어봤는데, 정답 뭔지 기억나는데, 함정도 다 기억나고, 심지어 언어 문제는 어떤 특징도 드리냐면 첫 번째 단어를 딱 읽었는데 이거 정답 2번이었던 것 같아 라고까지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풀다 보면. 근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풀어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 다시 풀어보니까 예전에는 90분을 꽉 채우고도 내가 다 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풀어보니까 80분도 안 걸렸고요. 그다음에 정답도 훨씬 더 많이 맞췄거든요. 하셔가지고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 정말 1차적인 거고요.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시는 의미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들은 이렇게 풀었어야지.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 수 없는 것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충분하게 자신에게 적용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오늘은 다시 한번 2025년도부터 풀기로 시작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기억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고 체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분명히 또 다른 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정이 뭔지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구나. 이 기준을 가지고 나니까 내가 정답과 오답이 확연하게 구분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 경험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시 푸는 것은 그냥 무목적적으로 불안하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이미 익혔던 것들을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해설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매회 응시하실 때 오늘은 이런 테스트 해봐야지, 오늘은 이 문제 이용해서는 이거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40문제를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어떤 몇 가지가 테스트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그것에 익숙해진다라는 경험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계표 보시면서 1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을 높습니다. 여러분 해설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출제했던 의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서 그렇죠? 우리 강의했을 때 배웠던 선택지에 대한 틀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잘 푸신 게 맞는데 제가 갑자기 푸신 게 맞는데 제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의 어떤 언어 습관에서 주어를 놓치기가 십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퇴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퇴계의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주자의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해 있었죠. 제가 숨기는데 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했던 것은 이 두 명의 어떤 주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보 연결, 크로스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퇴계에 대한 얘기인데 주자에 대한 얘기로.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도식화해 설명드리면 내가 그거 틀리겠냐? 너무 쉽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대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이 치명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기억나십니까? 2021년도 문제였나요? 이질과 그렇죠? 시겔라균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 문제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문제였죠. 거기에 3번 문제를 보면 마지막 문단의 얘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뭐였었냐면 이질의 발병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의 개간이라고 할 때 농지가 바뀌었죠. 개간 지역이 바뀌었다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개간 지역이 범람원에서 산지로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 언급이 마지막 문단 같이 언급돼 있었어요. 두 번째는 농법의 변화였습니다. 농법의 변화였죠. 즉 이 두 가지가 개별적으로 이질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뭐였었냐면 농법의 변화를 통해서 개간 지역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한 문단에 다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오답이 아니라 틀린 설명이었는데 이게 정답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정보의 연결은 치명적으로 선택지에 숨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록화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택지를 판단하실 때는 주어는 무엇이고 대상은 무엇이고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 문제 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염두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해설지를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률도 83%로 높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해설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두 문제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1, 2번 정도는 21번, 22번은 한국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걸 여러분 쭉 보시면 선생님 반드시 그렇지 않던데요. 2017년, 18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한국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1, 2번을 또는 21번, 22번을 풀어갈 것인가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죠. 보통은 한국사에 대한 문제가 심원, 원리나 가설, 개념, 이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정보의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나열에 가깝습니다. 사실에 대한 나열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의 연결이라든지 정보의 관계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나마나 시작하자마자 어떤 시대별로 또는 어쨌든 인물별로 또는 사건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뭔가 정보가 연결되는 사실에 대한 언급일 거라고 예상하고 가시면 여러분의 그 긴장도가 조금은 낮아질 것이고요. 선택지를 볼 때도 블록화해서 보이셔서 좀 더 편안하게 분명하게 오답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3번 정답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1, 2번과 확연하게 다르죠. 약간의 여러분이 정리 혹은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되면 정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정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변별력이라는 게 발동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분광색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색깔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채도라는 개념도 나오고 명도라는 개념도 나오죠. 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색깔이 아니라 정말 노란색이 있겠죠. 정말 노란색이라고 해서 나트륨 등에 있는 분광색이 노란색인데 이거는 당연히 진짜 노란색이니까 그 노란색에 해당되는 우리 시각적으로 노란색을 인식할 수 있는 거지만 단일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색깔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단일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광색을 보면서 노란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색깔을 우리 눈에서 노랑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실제로 우리가 색깔을 인식할 때에, 그렇죠? 물리적 인자만으로는 분광색이라고 했을 때 뭔가 오고, 그다음에 색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을 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왔었죠.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심적 반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지만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검파 드레스 있었죠.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검정색이냐, 파랑색이냐, 또 황금색이냐 가지고 열심히 어떤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황금색 드레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황금색 원피스 있죠. 아니면 검파의 그렇죠? 파란색 드레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 인자 더하기 여기에서 책상, 채도, 명도라고 하는 심리 물적인 어떤 인자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망막에 주어진 색과 동일한 색으로 보이는 일치색을 흰색빛과 단일 파장의 분광색의 빛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일치색의 파장을 주파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에 해당되는 시각적 감각을 우리는 색상 또는 색이라고 한다라고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활용해야 될 채도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채도는 순도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여기에서는 흰색 빛이 점유하는 비율이 있죠. 실제로. 그렇죠? 흰색 빛이 어떤 우리가 주파장에 해당되는 일치색이 있는데 흰색 빛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때, 줄어들 때에 따라서 채도가 변화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고채도의 색깔, 우리가 굉장히 명쾌하게 보이는 색깔들 있죠. 아주 분명하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어떤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흐리멍텅하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색깔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채도의 색은 서로 흰색 빛이 점유하는 비율이 낮은 색깔이다라는 서로의 반비례 얘기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채도라는 뜻은 연한과는 반대 뜻이다라고 해서 흰색 빛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한이라는 표현에 가깝게 되고요. 흰색 빛의 점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채도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다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통으로 잘 정리가 안 되죠. 특정의 개념을 활용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실제로 색깔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색깔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광색이다 이런 것들 물리적인 인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떤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은 다른 색에 대해 채도는 낮고 명도는 높아 보이는 반면, 이런 뜻이 뭐냐 하면 똑같은 경우더라도 노란색이 두드러지게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초록색과 파란색은 그런 경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리적인 인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명도와 채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내에서 보는 하얀 눈송이보다 햇빛 아래에서 보는 까만 석탄이 산란시키는 빛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검은 석탄이 저의 눈에는 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밝게 보여야 되지만 인간은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지각을 하기 때문에 흰색의 눈송이는 우리가 밝아 보인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죠. 그리고 석탄은 어두워 보이고 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여기 주위 환경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밝은 대낮에 밖에 나가서 석탄을 보게 되면 석탄도 어마어마한 빛을 산란시키지만 그 주위에 있는 물질들도 어마어마한 빛을 산란시키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두워 보이는 거죠. 마치 그걸 사진을 찍어서 둘을 겹쳐서 보이면 실제로 흰색 눈송이가, 실내에 있는 흰색 눈송이가 더 어두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결과로 지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고요. 그렇죠? 물리적인 색과 마찬가지 심리적인 색도 채도와 명도로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1번에 잘못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색이 분광색이라고 하면 지각되는 색이 아니라, 여기에 두 가지 다 확인하셔야 되죠. 지각되는 색이 아니다, 물리적. 자, 분광색 아까 말씀드렸죠. 분광색도 그냥 분광색의 노란색 있죠. 그거는 우리 눈에 분명히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광색은 지각되는 색이 아니라가 아니라 분광색이라고 항상 우리가 똑같이 인식되지는 걸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란색이 혼합된 빛으로 우리 눈에 인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광색인 노란색도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우리 눈에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지각을 노란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연한색은 아까 연한색 정의가 뭐였었죠? 흰색 빛의 어떤 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그쵸, 연하다라는 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연한색은 일치색에서 분광색의 빛이 점유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 빛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치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분광색, 실제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분광색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고채도에 가깝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에는 기준이 밝다 혹은 어둡다죠. 이건 명도죠. 우리 두 번째보다 마지막 문제 보세요. 밝다, 어둡다는 명도의 개념이지만 연하다, 고채도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 어둡다의 빛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흰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크로스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연하다 혹은 밝다, 어둡다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또 이렇게 크로스 정보 연결해서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5번 이와 같이 판단할 근거는 없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답률 89.4%. 그렇죠? 매우 정답률 높습니다. 여러분 해설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90.5%네요. 매우 정답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정답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데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의 유형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까 푸셨을 때 느껴지셨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잘 인식하고 푸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글에 대한 거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음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한 것을,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던 거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뭘 갔어야 되는 거죠? 나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봐야겠어가 되고, 그게 정리된 상태에서 1번에 진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과정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1번을 읽게 됩니다. 그냥 1번을 읽게 되죠. 그래서 반복은, 과거는, 재결은, 잠깐만, 이게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망설이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르신 거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배웠던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치 추론 문제가 있었죠. 일치 추론 문제와 핵심 도출형을 불렀죠. 핵심 도출이라 부르는 이 두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핵심 도출형. 핵심 도출형은 다음 글의 중심 내용, 다음 글의 핵심 주장,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핵심 도출형이라고 제가 혹시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핵심을 도출하시어 중심 주장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일치 추론은 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인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택지 5개 중에서 참인 것이 제가 그냥 TUF로 쓰게 되면 그렇죠? 정답이 딱 하나 있겠죠. 어떤 게 참이고 나머지 거짓이 있고 언서튼도 있고 거짓이 있고 언서튼이 있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인 것을 고르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핵심 도출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 분명하게 이 문제의 유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하시면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참인 것이 있고요. 언서튼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참인 것이 있고 또 언서튼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인 것이 2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동의할 만하고요. 필자가 동의할 만하고 또한 여러분이 본문에서 근거도 찾아볼 수 있는 선택지가 2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치명적인 함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판단의 기준 2가지 제시해드렸죠. 필자가 동의할 만한 진술이라고 해서 모두 그쵸 핵심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본문의 내용과 지엽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심 내용인 것은 아니다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핵심 도출형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핵심 도출형이 되려면 단순히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된다. 그것은 목적이 있겠죠. 이거를 궁극적으로 쓰려고 했을 때에 2번 분명히 여러분 선택하신 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2번이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번 분명히 필자가 인정할 수 있고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중후반부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반복에 대한 얘기를 두 문단을 할애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자의 무게중심은 단순히 예전과 위상이 달라졌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복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들 중에 어때 기출문제 보세요. 그러면 항상 하나는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본문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만드십니다.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덜컥 걸리게 되죠. 왜냐? 내가 분명히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지에서 눈으로 읽었지만 앞에서 5가지의 문제가 일치 추론 문제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뇌가 똑같이 간다고. 1번, 2번. 맞아. 기억과 반복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순히 위상 변화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실 2번째 문단으로도 얘기는 종료될 수 있거든요. 3번째, 4번째 문단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필자는 그것에 대해서 반복이 이와 같은 부분에서 완벽하게 예전과는 다른 그렇죠?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를 재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복고 열풍에 대한 설명도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역대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핵심 도청 모아놓은 문제들을 보면서 거기에 함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많은 경우는 문제가 쉽습니다. 근데 쉬우니까 별 의미 없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핵심 도청 쉽긴 한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할 때 난 중심 내용을 찾고 시작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중심 내용 아니네, 이거 중심 내용 아니네 이렇게 지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읽긴 했지만 핵심 도출형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풀 거냐. 1번 보고 본문 올라가고 2번 보고 본문 올라가고 3번 보고 본문 올라가서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또는 기출문제를 맞았다 틀렸다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 문제를 더 풀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평균 근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죠.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지만 완만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어떤 컷과 관련해서 평균이 정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더, 두 문제 더 맞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 과목의 점수가 별도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합산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과 자료 해석에 그만큼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언어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난이도가 자료 해석보다는 그래도 좀 낮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자료 해석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맞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잊어버려도 되죠. 이 문제 그대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내가 실전에서 핵심 도출형 문제를 만난다면 애초에 중심 내용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읽을 것이고, 또한 함정으로 나오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지엽적으로 일치되거나 필자가 단순히 동의할 만한 지도를 탁 내놓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낚싯대를 들이운 다음에 걸려들기를 바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역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정답률이 7번 문제였고요. 7번 문제의 정답률도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높죠, 아주. 여기에서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포포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완벽하게 입증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발레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에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5번 현재까지 발레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것의 완벽한 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반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증에 중심을 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설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좀 낮아졌고요. 저기에서는 1kg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엄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도 이런 도량형의 기초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의 그런 질량에 대해서 측정이 잘못됐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기준을 만들 때 예전에는 특정의 우리가 임의로 정해준 거죠. 임의로 정해준 것을 기준으로 이걸 1kg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걸 물론 그 기준이 있었죠. 기준을 가지고 어떤 특정의 그런 대상을 만들어놔서 이걸 딱 이 덩어리를 1kg 정의해 놓고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이것을 갖다 똑같다고 했지만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는 것. 게다가 이런 화학이라든지 과학이라 계속 발전하면서 작은 미세한 차이도 절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죠. 외부에 접촉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그러면 반응성이 가장 낮은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이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맥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강물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건 반응하는 게 있긴 하죠. 황산이었나요? 어쨌든 반응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금이 거의 다 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곳에 인류가 시킬 수 없는 지구의 외핵인가요? 거기 멘틀주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금은 캤죠. 그래서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자제품 만들 때 쓰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거의 다 캤습니다. 2026년도인가 고갈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금은 이미 잃어버리거나 소비되거나 없어진 경우도 존재하죠. 그래서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은 인간이 지금도 만들 수 없고요. 그렇죠? 금은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하고 압력이 가해지고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금이 존재하는 게 지구에서도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행성이 탄생할 때 외부의 우주로부터 온 금이 지구에 남아있는 거죠.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엄청나게 고온과 고압을 형성할 수 있는데 태양에서도 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은 굉장히 특이한 엄청난 큰 천체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지구에 남아있을 뿐이지 그렇게 흔한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서는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죠? 세공하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중시되었다면 이건 인간이 지금도 화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금을 제작하지. 다이아몬드는 요즘에 거의 드비어스라는 업체가 크게 좀 힘들어지고 있죠.
거의 완벽합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다이아몬드를 인간이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앞으로 대체가 쉽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금은 쉽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이와 같이 특정의 어떤 대상의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물체를 만들어서 그걸 하자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아주 기준을 제공하고 한 거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플랑크 상수를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플랑크 상수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다 외웁니까? 그렇죠? 활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과 그 다음에 미터라는 것과 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막 계산해서 우리가 언어 논리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심오한 정도의 아주 완벽한 정도의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보고 여러분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말씀드렸죠. 비례, 반비례 또는 어쨌든 간에 무엇이 변수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인식하셔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공식이 나오면 이미 질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플랑크 상수는 이와 같이 킬로그램과 그 다음에 어떤 미터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세컨드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잘 보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킬로그램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플랑크 상수 자체가 킬로그램에 대한 뜻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공식에서 킬로그램이 더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정식 하셨잖아요. 뭐 넘길 수도 있고 양분할 수도 있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1kg이라는 것은 정리하니까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플랑크 상수의 공식을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이와 같이 플랑크 상수에 관련된 어떤 공식들을 보니까 좌변, 우변 적절하게 잘 그렇죠. 조정을 하면 킬로그램에 대한 정의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가 돼서 지금의 도량형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2019년 도량형 총회에서는 킬로그램의 정의를 기존의 1에서 2의 식으로 바꾸기로 하였다라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기억은. 선생님 1번에서 2번으로 바꾼 거 맞잖아요. 아니죠. 여기에서 2019년 도량형의 어떤 기준에서 뭘 바꾼 거죠? 과거에 있는 어떤 특정의 물질을 활용해서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킬로그램을 했던 것에서 2번식에 해당되는 어떤 플랑크 상수를 활용한 공식으로 환원하였다라는 거죠. 1번식을 2번식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1번식을 2번으로 바꾼 게 도량형 어떤 총회에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특정의 물건을 만들어서 임의로 그냥 이걸 우리가 1kg이라 하자라고 했던 것을 2번식으로 재정의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선생님 그래도 1번에서 2번으로 전환되는 거 있지 않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량형 총회에서 한 게 무엇인지 이것은 1번에서 2번에 도출되는 건 맞지만 바꾸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도량형 총회가 진행된 게 아니죠. 기존에 이듐 합금을 이용했던 것에서 2번식을 가지고 재정의를 한 겁니다. 니은 1식에서 플랑크 상수와 2식에서의 킬로그램의 정의에는 모두 미터와 초가 포함된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식을 보셨다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는 거고요. 디귿 1식에서 플랑크 상수는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킬로그램은 오차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1번과 2번을 전환시켜서 똑같은 공식인 거잖아요. 역시 이와 같이 얘기할 수도 없겠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과학에서 보면 임의로 결정되는 게 많죠. 어디까지가 대기권일까요? 어디까지가 대기권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이 정도에 딱 봐서 대기권이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공기랑 우리의 대기라는 농도가 급격하게 어느 지점부터 딱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점차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해발 100km로 하자. 이렇게 임의로 정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막 토의를 하다가 그거 어떻게 따져? 어느 데는 대기권이 좀 두껍게 나타나고 어디에는 대기권이 좀 그래도 두껍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를 정하죠.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계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태양계를 어떤 학자들은 분명한 천체가 그 태양을 공전하는 천체가 존재하는 데까지를 태양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들을 모두 태양계를 하자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엄밀성도 있지만 그렇게 학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정답률은 상위의 정답률은 80%, 전체의 정답률은 55.3%로 해서 그렇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좀 되겠죠.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크로스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알레르기에 반응하면 급성 과민증이라 하는데 이렇게 항원에 노출됐을 때 엄청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게 두 가지의 면역 글로불린이 있는데 하나는 G, 하나는 E라고 불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항원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되면 이를 외부 물질 인식을 해서 대량의 그렇죠, IgE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죠, 히스타민이 엄청나게 생산돼서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고 돼 있었죠. 실질적으로 해서 벌에 쏘였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벌에 쏘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몸이 붓기 때문에 벌독이 어떤 혈관을 타고 이동할 때마다 다 붓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많이 크게 붓죠. 기도가 가장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레르기가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죠. 군대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히스타민 동시에 분비되고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되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강력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민감 소실이라는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소량의 알레르기 항원을 미리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gE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강력하고 강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IgE가 있고요. 또한 본문에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이런 알레르기 항원이 우리의 체내에 유입되게 되면 G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G와 E 사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E를 생산할 정도의 강력한 자극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G를 생산할 정도의 그 수준에서만 알레르기 항원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 실제에서는 이런 정도의 반응에 대해서는 G를 생산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반응만 보이더라도 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생존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시스템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 G를 생산하더라도 충분해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노출될 때는 E를 강력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G를 생산하면서 그 면역 반응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꽃가루 알레르기 얘기는 아니고요.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때는 사실 이 위에 있는 민감 소실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음식에 대한 반응은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를 억제하거나 이를 조절할 정도의 것에 어떤 이르지 못하는 거죠. 바로 강력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자가 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애초에 자기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갑각류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알레르기가 땅콩 알레르기 있죠. 그래서 땅콩에 대해서도 어떤 음식물들을 보면 주의사항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그 갑각류 알레르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근데 거기에 뭐 스프 같은 게 조미료가 아마 갑각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입 전체가 정말 여기까지 전부 다 새빨갛게 다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는 식중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뭔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 해서 여기 전체가 진짜 빨갛게 붓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9번에서 정답을 선택하신 걸 볼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을 선택하시다 보니까 4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1번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자, 이 문제가 뭐죠? 추론의 문제였죠.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추론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1월 달이어서 이 정도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여러 번 분석해봤을 법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추론은 무슨 뜻이죠? 했더니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론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그동안 풀어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타협하면 경쟁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경쟁자는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걸 정리해 보면 추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게 있죠. 추론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참인 걸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참. 리트는 안 그래요. 리트는 기준이 다릅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저 로스쿨 시험도 관심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로스쿨 리트 시험 같은 경우는 추론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수는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쨌든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피셋은 왜죠?
주어져 있는 법령들을 가지고 여러분 해석의 여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령은 만들어져 있죠. 규칙이나 지침이나 방침이나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것을 대리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론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법조인들은 뭐죠? 이미 만들어진 법의 해석이라는 걸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라는 걸 기준으로 적용해 놓고 추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하고 피셋은 출제 경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추론이다 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피셋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셋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라고 말씀드렸죠. 100%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표 먼저 정리하고 요거 1번 관련 설명드릴게요. 추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있었고요. 반드시 거짓. 두 번째는 진위가 불명한, 참거짓이 불명한 경우가 있었죠. 참거짓이 불명한. 이 두 가지가 모두 추론할 수 없다에 들어간다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실제적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실제 실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것은 근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머릿속에서 이럴 것 같아라고 푸신다면 나쁜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 풀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한계를 지니느냐.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이 확실하게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근거를 꼭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아래에도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도 반드시 거짓인 건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애매해요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없다의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이거 애매한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즉 이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대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부족한데 내가 독해력이 부족해서 뭔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진위가 불명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불편하게 여기세요. 세상의 선택지는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딱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애매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뭔가 내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애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근거가 부족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힘듭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는 걸 역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뭐였냐? 근거가 충분하냐, 근거가 불충분하냐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를 바로 여기를 적용할 겁니다. 우리 추론의 문제니까. 음식물을 제외한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민감 소실 방법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음식물 알레르기에서는 이러한 민감 소실의 방법을 쓸 수 없다가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맞죠. 그렇죠? 음식물 알레르기에서는 민감 소실의 방법을 쓸 수 없다, 쓰기 어렵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가 맞고요. 근데 문제는 제외한 항원에 알레르기 했을 때 선생님 여기 민감소실 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꽃가루 알레르기 하나만 나왔을 때 세상에 알레르기가 음식물 알레르기가 꽃가루 알레르기 2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모든 방법은 민감 소실이 유효하다라고 추론하기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론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민감 소실의 방법을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는 민감 소실의 방법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 알레르기도 모두 민감 소실을 가지고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된 추론이 되는 거죠. 적절한 추론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근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론의 기준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답은 다른 답을 선택하신 분들이 거의 뭐 안 계시고 4번 정답은 뭐 더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전에 4번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는데요? 했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는 IgGE라고 했을 때에 강렬한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민감 소실에 적용할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음식물 알레르기는 너무나 강렬한 반응이어서 IgG의 단계는 거의 없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률 보시면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걸까요? 자, 10번의 정답 너무 낮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10번에서) 답을 고른 걸 보시면 5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5번. 이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정답이 5번인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답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조류들은, 그쵸, 물에 어떤 의지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물에 수많은 어떤 그런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내로 흡수하는 게 어려움이 없고요. 또 자기가 지탱할 때도 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육상의 식물들처럼 딱딱한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육상에 있는 식물들은 그렇지 않죠. 참고적으로 여기 조류란 말 썼는데 조류와 식물의 어떤 육상 식물의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류를 식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조류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이렇게 미역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미역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분명히 바닥이라든지 바위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는 되죠.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여러분을 볼 수 있지만 이게 뿌리처럼 보이지만 뿌리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식물의 뿌리는 우리가 식물이라고 한다면 잎과 줄기와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뿌리라고 보이는 것들은 사실 뿌리가 되려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조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디에 부착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흡수를 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기 때문에 물질 교환은 모두 다 그쵸, 본체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식물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해초라고 부르지만 사실 해조류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러면 실제로 육상 식물들은 바다에 있는 조류들과는 물질 교환이 그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육상 식물입니다. 즉 어떤 해양 생물들이 해양 조류가 육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진화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라니아인가요? 이름이 그쵸? 리니아네요. 리니아라고 불리는 어떤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수분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항상 바다의 물처럼 물이 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왁스층과 큐티클이라는 지방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식물에서 큐티클은 식물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도 하지만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가 체내로 확산되는 것도 통제합니다. 라고 해서 즉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과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큐티클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 때문에 결국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우리가 수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죠. 리니아는 물 손실을, 즉 자기가 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방지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얻는 방법을 고안했다라고 얘기 나와서 그리고 나서 언급했던 게 바로 기공이죠. 그렇죠? 기공은 굉장히 능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뭐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할 때만 기공을 열어서 그렇죠? 물론 물의 증발도 일어나긴 하지만 증산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외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면 기공을 닫아서 더 이상의 물의 증발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모든 식물들뿐만 아니라 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신의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정답이 5번이라고 제가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2번은 지금 오히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5번 큐티클은 식물 내부의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돕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흡수라는 것에 대해서 체내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정답 정정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번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정답률 85.1%로 높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독해 연습할 때 글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 기능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내재적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재적 기능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도곤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 구조적으로 우리 독해 연습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틀린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저는 정답을 볼게요. 두 번째 있는 재형과 지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형 읽어보시면 교육은 그대로 두면 경험할 수 없는 경쟁을 사전에 체험하게 하므로 이를 통해 사회적 경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걸 제 낸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맞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했잖아.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경쟁을 경험하게 돼서가 아니죠. 우리가 필셋을 푼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거를 본문에서 찾는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문단이네요.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외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교육은 그대로 두면 귀속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인생 초기부터의 경쟁을 유보하고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 자체를 유보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생활할 때 훨씬 더 많은 경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도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제대로 더 훨씬 더 심하구나. 실제로 사회생활에서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좀 절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단계지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훈,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필자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런 양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교육이 자기에게 딱 귀속되면 남에게 쉽게 어떤 것이 전달되거나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곤란성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훈도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정답률이 조금 낮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쨌든 열심히 풀겠습니다. 나중에 뭐 퀴즈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어쨌든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 A, B, C, D, E가 체포됐는데 두 명이 범인입니다. 그리고 범인만 거짓말을 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를 고민해야겠죠. 그러면 A, B, C, D, E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범인에 대한 진술이에요. 누가 범인이냐에 대해서. 그랬을 때 여기서 연관시켜서 판단하자고 했더니 굉장히 어쨌든 뭘 연관시켜서 판단해야 돼. 게다가 거짓말까지 들어왔죠. 거짓말까지 들어왔다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참말이라면 뭔가 연관시켜 보기도 하겠는데 일단 두 명이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두 명인지가 확인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원래 거짓말의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기본 강의 때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냐면 양립 불가능한 진술, 모순이 있으면 더 좋고요. 양립 불가능의 진술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양립 불가능한 진술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일단 적어보긴 할게요. F이면 D이다. D이면 E이다. B이면 F다. F이면 A, O와 E이다. 혹시 잘못 적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C가 범인이라면 B 혹은 D가 범인이다. A가 범인이라면 C 혹은 E가 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선생님 그 B면 F 가지고 F이면 D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 안 되죠. 거짓말이 두 개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다 참일 때는 서로 이 문장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연결시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텐데 제가 그러면 임의적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립 불가능을 찾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 조건명제 거짓부터 정리해 볼까요? 조건명제가 거짓이라는 뜻, 이게 거짓말이 되었다는 뜻은 뭐죠?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경우만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일 때 우리 모순명제였죠. 요거는 거짓이 된다가 됩니다.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만약 범인이라면 거짓말이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F and not D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F는 범인이고 D는 범인이 아니다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B가 범인일 때는 D and not E가 되는 거겠죠. C가 범인일 때는 B and not F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D가 범인일 때는 F 전건은 그대로고 후건이 거짓이 됐죠. A와 E는 모두 범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E가 범인이라면 C죠. C는 참이고 B and not D. 그다음에 A가 범인이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A를 먼저 보면 A가 만약 범인이라면 이게 맞아야 되죠. 이렇게 돼야겠죠. F는 범인이고 D는 범인이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F가 범인이라고 했으면 F가 범인인지 찾아가면 되겠죠. F가 범인은 저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F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랬더니 A가 범인이고 C와 E는 범인이 아니다가 나오죠. A가 범인이라고 가정했더니 F의 얘기를 가지고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A가 범인일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여기 봤더니 A가 범인이라고 가정했더니 D는 범인이 아니고 F는 범인이라고 해서 F가 범인이니까 F도 거짓말 했어야 되거든요. F가 거짓말이 이와 같이 다른 것들과, 아니, 이 A의 진술과 상충하지 않는지 봤더니 A가 범인이고 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양립 가능하죠. 따라서 A가 범인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씩 해보시면 B도 C도 다 마찬가지. 이걸 하나씩 여러분이 물론 이걸 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지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즉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정답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지금 했던 A와 F 1번이 되겠고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정답률은 나쁘지 않고 상해 정답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건 최대 최소값 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 생각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영화제가 열리고요. 목금토 3일 동안 영화제가 열리고 일단 고정적으로 A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가 첫 번째 나오죠. A는 목요일 날 첫날 열리는데 마지막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ABC 세 영화가 하루에 중복해서 2번씩 상영될 수는 없어요. 최대 1번씩만 상영될 수 있는 거죠. A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금요일에는 B 또는 C의 영화가 상영되지만 모두 상영될 수는 없다. 우리 베타 특성의 명제죠. 하지만 B 또는 C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상영되는 영화는 없으니까 금요일에도 마지막에는 B 혹은 C 중에 하나가 분명히 상영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이후에는 다른 영화들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그렇죠? 금요일에는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상영될 수 있어요. B가 상영되거나 C가 상영되거나 이 선택지 하나밖에 없고요. 상영된 이후에는 다른 영화는 상영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A 또는 B 영화가 상영되지만 모두 상영될 수는 없다.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상영됐지만 그 이외에 다른 영화는 상영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죠. 이후에 상영되는 영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잠시 후에 볼게요. 요거는 그렇죠. 잠시 후에 보면 일단은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목요일날 한 편만 상영되면 되죠. 한 편만 A만 상영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는 없다라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에 이 3일 동안 A, B, C 한 번씩은 상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 자, B가 일단 상영되면 C는 마지막 달까지 절대 상영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경우에서는 C, B가 되겠죠. A가 먼저 상영되고 C가 상영되고 마지막 날 B가 상영되면 최소 한 편씩은 다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상영되지 않는 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일단 3개가 됩니다. 그래서 3편이라고 하는 요 3가지 1번, 2번, 3번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하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가 중복해 상영될 수 없거든요. 최대값은 3편까지는 상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편까지 상영된다 치고 두 번째, B가 상영되면 C는 절대 상영되지 못하죠. 그럼 첫날 우리가 3편을 채워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B를 먼저 상영 안 되죠. C를 상영하고 나서 B를 상영하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해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느냐? B와 C 중에 이미 B가 먼저 상영됐고 마지막 날까지 상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B가 이미 확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상영되는 게 확정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도 상영된다고 했으니까 두 편에 상영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은 이 두 편 중에 하나가 상영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는 어차피 B가 첫날 상영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한 번도 상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고 여러분이 2번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정답이 89.4%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50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이제 여러분 정답률이 낮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66%. 괜찮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례 찾기죠. 사례 찾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대놓고 사례 찾기의 느낌을 많이 주게 되면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푸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한 글에서 하나의 어떤 밑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가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논지에 대해서 부합하는 사례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이 문제가 사례 찾기라고 불리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례 찾기를 어떻게 푸시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푸실까요? 여기에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례 찾기 문제 뭐가 있죠? 부재인과에 대한 문제 기억나십니까? 부재인과. 그렇죠. 부재인과에 대한 문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수가 영희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식물이 말라 죽은 그 문제가 있었죠. 그게 까다로운 사례 찾기의 문제로 꼽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부재인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이해를 문제를 가지고 어떤 환원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 끝에 뭐가 있었냐면 밑줄 친 부분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부재인과라는 걸 쭉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에 밑줄치고 이 문제에 부합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가 있었고요. 보기가 있었고 이 보기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채 정리도 안 됐는데 그냥 물을 주지 않아서 화분이 좀 말라 죽었네. 그런데 뭐 괜히 이제 뭐 영희가 또 물을 주지 않아서 화분이 말라 죽은 거로 확대 해석해서 뭐 그런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고 바로 기억부터 보시는 분 계세요. 바로 기억부터 기억력 디귿 보세요. 그러면 뭐죠? 내가 뭘 찾는지 아주 확실하지 않죠. 문제라는 게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억력 디귿을 보는데 시간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감각으로 찍게 됩니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몇 개 선택해서 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피셋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가 나왔었죠. 밑줄 친 문제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그렇죠. 이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남들은 이미 보기로 넘어서 읽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느린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남들은 보기를 읽다가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했다면 부재로 인해서 일단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유형으로 확대 해석하면 모든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남들은 이미 보기에 넘어가서 밑줄 긋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정리하면 답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례 찾기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보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가냐가 아니라고요. 보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게 이거는 그나마 좀 세 개가 나오고 각각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이 문제보다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바로 보기는 선택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밑줄 친 주장에 대해서, 밑줄 친 개념에 대해서, 밑줄 친 가설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등등 나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사례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계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례 찾기 쉬운 문제 많거든요. 많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도 안 해도 쉽게 답이 노출되는 사례 찾기 문제 꽤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까다로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먼저 1단계가 되죠. 주장이나 아까 밑줄 친 문제 부분에 밑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줄에 대한 이해가 진행될 때까지는 보기는 선택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끝나면 가설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이 둘 다 충족됐을 때 P&Q라는 게 충족됐을 때 R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인식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합하는 사례를 찾는 분하고 본문을 읽어봤는데 어렵지는 않았어 라는 느낌 가지고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그냥 어렵진 않아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죠. 다만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보기부터 넘어가게 되면 내가 뭘 찾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몇 가지 단어가 본문에 걸쳐 있기만 해도 이 본문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1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단계가 돼요.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판단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출제자 의도 다 드러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합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A, B, C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논리학적 논증이 무슨 뜻인지를 정리를 하시고 나서 보기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일단 읽었으니까 일치부합전 이렇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단 읽었으니까 일치부합전처럼 기억부터 봐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 판단할 수 있겠지 하시면 다시 또 올라가실 거거든요. 시간 또 쓰는 거죠. 이미 읽었을 때 정리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시간적 낭비를 기억 보고 잠깐만. 논리학적 논증이 뭐였었지? 또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부담이 돼서 자기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례 찾기는 애초에 읽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정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논리학적 논증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논리학적 논증에 관련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연역 추리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연역 추리 뭐죠?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건 다 논증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건 다 논증이라 부르는데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연역 추리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전제의 참을 통해서 결론의 참을 보장하려는 논증이 있죠. 그렇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논증이 바로 연역 논증의 형태가 됩니다. 이미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죠?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결론이 도출하는 것에 대한 사례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결론이 참인 형태의 연역추리의 방법이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져서 설득력이 향상된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다음 수사학적 논증은 그렇죠? 화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걸 중시한다. 맥락,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논증들과는 조금 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사학이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학적 논증은 엄밀성의 면에서 보면 또는 타당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렇죠? 논리학적 논증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근거는 있어요. 실험들 있죠. 실험들, 뭐 관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논과 논지의 관계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허용 오차를 한계를 넘지 않을 때에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가 오차의 범위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엄밀성의 면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였어요. 엄밀성의 면에서는 논리학적 논처럼 연역 추리, 즉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 아니고요. 타당하다라는 조절을 약간 해준 거죠.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 들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면 타당하지 않은 것 정도로 해서 그 엄밀성의 면에서는 논리학적 논증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같은 경우에 똑같이 기억과 니은은 주장은 똑같죠. 그렇죠?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은 우리가 배웠던 과학적인 논증도 아니고요. 또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에 반드시 참여되는 타당한 논증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설득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사학적 논증이라 볼 수 있겠죠. 일단 기억은 수사학적 논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과학적 논증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죠? 이런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 보시면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회는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결정했으며 노조는 이 사회가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것을 파업 해소를 위한 충분 조건이죠. 무슨 말이냐? 임금이 인상되면 파업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랬더니 이 사회가 그래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겠어 라고 얘기한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해소를 해야 된다.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타당한 논증이 되죠. 따라서 얘는 논리학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 다녀온 학생들이 모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서아프리카를 여행하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과 논지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논지의 연관성, 관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으니까 그의 사례가 있지만 엄밀성의 면에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가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서아프리카 여행하면 반드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아니죠. 즉 이와 같은 논과 논지의 연관성은 있지만 그 자체가 타당하다, 즉 연역 추리 형태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여기 남아있는 하나인 과학적 논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도 정답률이 조금 낮습니다. 요즘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시각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하고 나만 빼고 다 성공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는, 즉 해봤자 아무 좋은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그냥 친구들과의 DM을 주고받는 어떤 메신저 역할로 더 많이 보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역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카카오톡 친구들을 보면 카카오톡에 그냥 프로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꽤 많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예전에는 뭐 어디 이런 사진도 올리고 저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제 친구들을 보면 그냥 아주 기본 있죠. 기본 어떤 바탕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기 싫은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마음 아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메신저가 소셜미디어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번호를 보세요. 16번이죠. 자, 보통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만나게 되는 문제는 1번부터 한 12번 사이에 있는 언어적인 추론이거나 응용 추론의 문제의 경우입니다. 근데 16번에 이게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추론 문제가 나오지?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슬쩍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언어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배웠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연원 명제 혹은 선언 명제 형태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지문형 논리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출제 유형 가지고 어떤 스킬을 써서 푸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출제자가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논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추론이나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참일 때 참인 걸 고르는 거니까. 그런데도 언어적인 추론 문제에서는 추론이라 써주시고 논리적인 추론 문제에서는 참일 때 참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논리로 기호해야지 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논리적인 추론 문제인지 아니면 언어적인 추론 문제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2021년 이전만 하더라도 다음 실험 결과, 실험 내용, 실험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가설에 대한, 가설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어떻게 나온다고요? 가설이라는 것을 질문지 줬더니 여러분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가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출제자가 좋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바꿨다고요? 다음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거기에 가설을 빼버리시고 다음 실험 결과를, 실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게 실험이 나왔잖아요. 실험을 나왔다고 한다면 가설의 추론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설의 문제인지를 보면 1, 2, 3, 4, 5번 자체가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잠시 후에 가설 문제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설에 대한 문제인지 그것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질문지를 여러분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빨리 그냥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이런 문제 봤을 때 모든 문장을 다 기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였죠?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푸시는 분들 사실 계신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말 까다로운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큰 기회가 됩니다. 왜냐? 남들은 찍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되려면 이걸 풀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확보가 되는 건 맞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인도가 늘어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는 것이다. 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기 비하에 빠진다라는 것이다. 세상에 부자는 많을 겁니다. 세상에 잘생긴 사람도 많을 거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겠죠. 무려 80억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 저의 인생은 의미가 없죠. 메시랑, 그러니까 제가 조기 축구에 이제 가입했어요. 근데 메시 영상 계속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굳이 비교를 열심히 해서 나는 메시가 될 수 없잖아. 나이도 이만큼인데 내 인생 쓰레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거죠. 나는 나로 사는 거고요. 메시는 메시로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자존감이 결코 높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자존감이 낫을 붙여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소셜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유행에만 너무 민감해져서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판단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높은 자존감은 오직 주체적인 판단을 갖춘 사람만, 이게 무슨 말이죠? 필요 조건이었죠. 이것도 우리가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필요 조건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법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틀이 있죠. 그렇죠? 뭐뭐 해야만, 뭐뭐이어야만,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오직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이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또한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이것도 필요 조건이죠. 대우치해 보세요. 뭐가 되죠? 자존감이 높지 않다면, 그죠? 높지 않다면 그쵸? 예민하지 대응하지 않으려면이죠. 그래서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반응 정도가 낮고, 스트레스 반응 정도 낮다라는 것을 써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역도 선입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동시에 자존감도 높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추론할 수 없는 거 옆에다가 써두세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맞죠. 물론 이제 뭐 요즘에 되게 다양하게 출제되죠. 그렇지만 역대 20년 동안 자주 출제됐던 얘기는 역과 이였죠. 그렇죠? 역과 이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공하면 합격한다가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논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과 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참이라고 하면 선택지 이렇게 놨다고 해볼게요. 따라서 열공하면 반드시 합격한다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따라서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열공했을 것이다. 이게 맞는 문장으로 느껴지고요. 또 이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필요 조건은 열공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한다도 참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참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로 풀게 되면 직관으로 현장에서 시간이 없다고 직관으로 풀게 되면 함정에 정확히 빠지게 되는 거죠. 역과 이에 대한 함정이 자주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라고 썼네요. 비하라고 써야 되는데. 똑같이 연결하려면. 비하죠, 비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여기가 참이라고 해서 후권이 참이라고 해서 그것의 전권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죠. 3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역과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역대 기출문제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역과 이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는다가 똑같은 문장으로 항상 살아왔거든요. 현장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압박감이 심하죠. 옆에 사람들 다 경쟁자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엄청나게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이때만큼 잘 들릴 때가 없어요. 그렇죠? 도서관에서보다 더 잘 들립니다. 도서관의 독서실에서 옆에 사람의 종이 넘기는 소리 예민하신 분이 계실 텐데 시험 전에 더 잘 들려요. 그렇죠? 그 상태로 예민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걸 내가 멈춰서 분명하게 써서 인식을 해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뇌는 평소 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 P면 Q이다. 따라서 나 P면 나 Q잖아. 라고 봐서 그대로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성은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답을 틀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도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률은 뭐 괜찮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다음 주장을 약화하는 사례가 질문지였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주장부터 정리하셔야 되죠.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서양의 경우에 마지막 문제 나왔었죠. 서양의 경우에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게 보통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동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화와 안정, 평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형태로 해서 그냥 둥글게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다음 주장이 나와야지 약화가 바로 될 거잖아요. 정답률 차이가 좀 약간 있는데 낮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악의 풀이는 뭐냐? 제대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또 보기부터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뭘 판단하는 거지가 아니라 시간의 압박 때문에 바로 보기가 넘어가는 게 최악이라.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기나 선택지를 얼마나 빨리 넘어가느냐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문단의 주장을 정리해야지. 그럼 뭐가 어떤 약화하는 얘기가 될까요? 서양 사람인데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면서 의견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약화가 될 거겠죠. 또는 동양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주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약화가 되겠죠. 그렇게 이미 제가 정리가 끝났다면 답은 바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물론 제가 저의 문제니까 과장해서 막 홍보하면서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합격과는 별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셔야 되죠?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리뷰를 막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풀어봤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최소한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뭐 전국모의고사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 다시 회독을 돌릴 때 오늘은 이런 거 테스트해보자. 이런 거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 적용해서 우리가 정오답 판정해봐야지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점차 경쟁자들과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거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대학 특강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 특강 다니고 있으면 언어는 어떤 특징을 지니냐 하면
언어는 역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됐잖아요. 그렇죠? 2022년, 21년에 추억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시험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최근에 아마 시험을 많이 보셨던 분들일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평이하다 보니까 정말 준비 정도가 여러분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제가 그러면 저기 어떤 대학교인지 이걸 대학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인서울에 좋은 대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필요 조건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1월 달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언어를 그냥 대충 여기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죠? 그렇게 대충 여긴다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쉽긴 합니다만 대충 여긴다라는 건 여기만 조금만 여러분 노력하시면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을 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노력보다 조금만 여기에 언어에 어떤 노력을 해주시면 경쟁자들은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기출문제 다 보신 분하고 손을 들어가 했더니 갑자기 기출문제 10개년치는 보셨죠? 이제 1월 달이니까. 그렇죠 하면서 10개년치 말씀을 드리면서 손 들어오라고 물론 부끄러워서 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거의 한 4분의 1도 손 안 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5개년은 보셨죠? 5개년 보신 분 했더니 그것도 역시 4분의 1도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안 보신 거 했더니 자료에서 상판을 보셨대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여러분은 쉽게 그분들을 앞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도출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여기서도 각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ABC 주장을 정리한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읽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ABC 읽고 나서 내가 핵심적인 주장을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살을 찌는 가장 어떤 이유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찔 때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량이 늘어나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게 요즘엔 이미 다 아시죠? 당이죠, 당. 그렇죠? 당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쓰고 남은 당은 간에서 그렇죠? 변환돼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당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요즘에 제로 음료가 대세이긴 한데 정말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제로 음료가 유해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끔은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스쿠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세로 해서 여러 가지 제로 음료에 어떤 들어가는 당 종류가 있죠. 심지어 요즘에 콜라 제로 음료를 보면 오리지널 콜라보다 더 단 음료도 있더라고요. 제가 혀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면 오리지널 콜라보다 이게 더 단데 뒤를 봤더니 설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공 감미료가 장복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제가 이게 여러분을 갖다 불안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겠죠. 여기에 A를 보시면 그렇죠. 초콜릿은 기본적으로 열량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도 많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체중의 증가 이유가 되고 체중 감소에는 효과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열량이 높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체중 감소에 효과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 섭취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지방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체중 감소에 어떤 효과를 받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지방에 대해서 어떤 섭취를 줄였더니 다른 어떤 섭취량 자체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체중 감소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저칼로리 음식, 제로 음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비만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C에 대한 얘기를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만들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저탄고지 얘기하죠. 탄수화물을 적게 또 지방은 많이 이렇게 먹는 것에 어떤 에킨스 다이어트라고 이미 유명하게 아실 겁니다. 이 경우가 그래서 저탄고지가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4.7kg의 효과를 받고 오히려 이 당시에 이슈가 됐던 지방을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이런 쪽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체중 감소에 유의미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죠. 지방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탄수화물이 오히려 어떤 체중 증량에 주요한 이유가 된다. 요즘은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자 하는 물론 저는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탄수화물을 아예 끊지는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혼나는 재미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혼내는 와이프가 또 귀여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알콩달콩 사는 재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20번 보도록 설명도 안 했네요. 참. 그래서 지금 바로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기 기억을 보면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력 리을 보지 마시고 A를 반박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A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확히 말씀 문제의 의도가 A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거기에 나온 건 초콜릿은 열량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열량이 높은 것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A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방 섭취를 줄이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를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즉 각각의 주장들이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은 여기에 본문의 A, B, C의 주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 똑같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9번,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정답 80.9%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D는 다수결에 따른 단 한 번의 투표 방식으로 투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이게 정확한 본문의 내용을 일치하게 설명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D는 다수결에 따른 단 한 번의 투표 방식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민주주의적인 투표 방식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단 한 번의 투표 방식으로는 민주적인 투표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투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투표의 결과는 도출되겠죠. 다만 그게 민주적인 어떤 결과는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0번은 응용 형태지만 정답률이 조금 낮긴 한데 아마 애초에 좀 약간 시간이 없어서 안 푸신 거지 푸시면 어렵지 않게 도출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화면이 좀 가려져서 여러분이 프린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첫 번째 D의 라인을 볼게요. A군과 선호가 같다. 제가 화면 가려진 게 A군에 대한 얘기죠.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A군은 그렇죠. 거기에서 저는 런던, 파리, 베를린 순으로 가고 싶었다. 색깔 바꿀게요. 런던, 파리, 베를린. 이게 A군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B군의 선호. B군의 선호 여기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파리, 베를린, 런던. 파리, 베를린, 런던. 세 번째, 그 다음에 베를린, 파리, 런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경우를 언급을 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D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3명,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 2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기억은 그렇죠? 가장 많은 투표, 단 한 번의 투표죠. 단 한 번의 투표를 한다면 그러면 단 한 번의 투표라는 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건 어디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런던이 1순위로 지정하는 사람이 3명 있죠. 파리를 지정한 사람이 2명, 베를린이 지정한 사람이 2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 한 번의 투표라고 결정을 해버리겠다면 그래서 그럼 다수결은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다수결이었거든요. 학생 A가 한 것은 다수결이 맞는데 교수 D는 다수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곳을 여행지로 정한다면 중요한 거죠. 가끔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런던 3명, 파리 2명, 베를린 2명이니까 결국 다수의 어떤 과반수가 넘는 건 없는 거잖아요. 해서 결정 불가 그래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기준은 앞에서 물론 다수결 얘기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D의 빈칸을 채우는 거죠. 교수 D의 이야기를 듣고 빈칸을 채우는 건데 그 기준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곳을이라고 얘기했으므로 여기는 런던이 3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런던에 들어가 있는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후보자가 가장 비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제한다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비손하는 거니까 여기는 베를린이 3명이 배제가 3명이 있지만 런던을 배제하는 사람이 무려 4명이 되죠. 그럼 만약에 기준만 바꾼다면 여기서 의견 다 똑같았거든요. 의견도 똑같고 단 한 번을 결정한 게 맞는데 문제는 가장 손하는 지역을 간다, 가장 비손하는 지역을 안 간다 했더니 둘 다 런던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7분만 쉴게요. 7분만 쉬고 25분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답 바뀐 부분은 나중에 정정해서 통계표에 반영돼서 내일 여러분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